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와이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든 그들의 얼갱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 한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가세요? 오빠가 출장 간다고만 들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집이나 지켜. 장사치 집딸이 무슨 해외여행이야. 제사 음식 준비나 해놓고. 전화가 뚝 끊기고 그녀는 텅 빈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충격적인 반전으로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수진이 시댁 식구들에게 이토록 무시당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의 엄마 최순자 때문이었죠. 최순자는 남대문 시장에서 자파 도매상을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최순자는 정성껏 한과와 나물을 준비해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혜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이게 무슨 냄새야? 시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런 걸 우리 집 제사상에 올리려고? 최순자는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순자가 사위 강민호의 한의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환자 한 명이 대기실에서 말했죠. 원장님, 장모님 오셨어요. 그러자 강민호가 진료실 문을 활짝 열더니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장모님은 시장통분이라 한의학 같은 건 잘 모르시죠.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가실 거예요.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모두 최순자를 쳐다봤고 최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 강민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진에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형수, 이번 달 생활비 좀 500만 원만. 수진이 망설이면 바로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형수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이것도 안 해줘? 결국 수진은 매번 통장을 털어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순자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혼 3년째 되던 해 최순자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진의 가방에서 약봉투가 떨어진 거였죠.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최순자는 그 약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수진의 집에 들렀을 때였죠. 거실에서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강민호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결혼하고도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오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강민호는 비웃듯 대꾸했죠. 최선? 내 엄마가 시장통 아줌마라서 너도 그 수준인 거 아니야? 최순자는 문 밖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죠. 엄마, 시댁 식구들이 오늘 새벽 하와이 간대. 나만 빼고. 최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뭐, 가족여행인데?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응, 나는 집 지키면서 제사 음식 준비하래. 지금 혼자 부엌에 서 있는데 엄마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일 무시당하고 시동생한테는 현금 인출기 취급받고 엄마, 나 진짜 걔 취급당하는 것 같아. 하와이는 가족끼리 간대. 나는 가족도 아닌가 봐. 전화가 끊기고 최순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순자는 그날 새벽 옷을 갈아입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였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순자는 평소처럼 낡은 잡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뒤편에 있는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죠.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처럼 보이는 그곳이 최순자의 비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책상과 서류 캐비닛이 나타났습니다. 최순자는 벽면에 걸린 낡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그 뒤에 전자 금고가 숨겨져 있었죠.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충무로 오피스텔 소유권 증서,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최순자는 그 중에서 한 장의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바로 강민호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건물 소유주 이름에는 최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 강민호는 3년 전부터 이 건물에 월세 300만 원을 내며 한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물 주인이 장모인 줄 꿈에도 몰랐죠. 최순자는 서류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장모를 무시하면서 매달 내던 월세가 결국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는 걸 알면 기분이 어떨까? 최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일 처리해줘. 강민호 한의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고 임대료 체납 석 달치 있어. 강제 퇴거 진행해.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위분 아니십니까? 최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지. 내 딸을 개 취급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전화를 끊은 최순자는 곧장 김 변호사와 김 실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법인카드 한도 전부 동결해요. 내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계좌도 오늘 안으로 전부 빼고 그 지점 실적에서 싹 다 빠지게 해줘요. 통신사에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강민호가 밀려있던 요금과 연체 기록을 정리해 넘기자 해외 로밍 제한 조치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인간이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게 만들어줘요. 최순자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는 강민호 일행이 활짝 웃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혜란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다. 하와이 날씨 정말 좋네. 며느리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 시동생 강민석도 웃으며 거들었죠. 맞아요, 엄마. 형수 데리고 오면 창피해서 못 다녔을 거예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장모님도 안 오셔서 다행이고.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와이키키 해변의 고급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만만하게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의원 운영하면서 만든 법인 카드였죠. 이번 여행 경비는 전부 이 카드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한 그들은 체크인을 하려고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죠.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민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호요. 석 박사일 예약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예약하신 카드가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서 자동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강민호는 당황하며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승인 거부입니다. 혹시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강민호는 지갑 속 다른 카드를 모두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3장을 차례로 긁었지만 전부 승인 거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정혜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강민호. 너 뭐 하는 거야? 카드가 왜 다 안 돼? 강민석도 초조한 얼굴로 물었죠. 형, 설마 카드값 안 낸 거 아니야? 강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다 처리했는데. 이상하네. 프런트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3박 4일 숙박비는 $2,500입니다. 강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지갑을 다 합쳐도 현금은 $500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강민호 일행은 리조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와이키키 해변가를 걷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죠. 시어머니 정혜란이 벤치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강민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빨리 한국에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해. 강민호가 핸드폰을 꺼냈지만 곧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다. 내 핸드폰이 로밍이 안 돼. 사실 이날의 강제 집행은 그날 새벽에 즉흥적으로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자는 한 달 전부터 조용히 강민호 한의원의 임대차 해지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 마침 오늘이 법원이 정한 집행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새벽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미 정해진 칼날을 이제 내려도 좋다고 허락하는 마지막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서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한의원 앞에 집행관과 변호사가 나타난 것이었죠. 한의원 문에는 빨간 봉인지가 붙었고 큰 글씨로 명도 소송 통지서가 부착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통보, 임대료 체납석 달분. 한의원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집행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건물 소유주가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행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순자 씨입니다. 직원들이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최순자? 그분이 원장님, 장모님 아니신가요? 집행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달 전부터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고 건물주께서 법적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의원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죠. 강민호 원장 장모님이 건물주였대. 근데 임대료를 안 냈다며? 아니, 그럼 자기 장모한테 월세를 내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동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최순자는 수진을 불러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야,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알려줄 시간이 온 것 같아.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최순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죠. 이게 뭐예요, 엄마?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명동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충무로 오피스텔 소유권 증서, 그리고 남편 한의원 건물의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최순자 명의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최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30년 동안 이걸 모았어. 남대문에서 시작한 작은 장사가 이렇게 커진 거야. 근데 엄마가 이걸 숨긴 건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딸을 안아주며 말을 이었죠. 그 사람들이 너를 개 취급했잖아. 이제 엄마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바로 그때 최순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정혜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정혜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우리 민호 한의원 건물 주인이었어? 왜 임대료를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지금 한의원 문에 봉인지 붙었다고. 최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임대료요? 석 달 전부터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요. 정혜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마. 우리 민호가 매달 꼬박꼬박 넣었어. 최순자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 통장에 안 들어왔으니 어쩌겠어요. 법적으로 석 달 연체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이제 나가세요. 정혜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시장 아줌마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을. 그 순간 최순자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시장 아줌마 맞아요. 근데 그 시장 아줌마가 당신 아들 한의원 건물 주인이에요. 아니, 명동 상가 건물 5채, 충무로 오피스텔 300세대 주인이기도 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정혜란이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 아니 정 여사님. 당신 아들이 3년 동안 제게 낸 월세가 총 1억 80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저는 또 다른 건물을 샀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은 제 재산 불리는데 기여한 셈이네요. 고맙다고 해야 하나? 정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우리한테 숨긴 거야? 최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죠. 당신네가 제 딸한테 잘해줬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 딸을 개 취급했잖아요.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그리고 최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최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차분하게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강민호의 불법 의료행위 증거가 담겨 있었죠. 최순자는 3개월 전부터 사람을 시켜 한의원을 조사했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보조 직원이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최순자는 이 영상을 보건복지부에 제보했습니다. 이틀 후 한의원의 보건복지부 조사관이 들이닥쳤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 정혜란의 차례였습니다. 정혜란은 20년 전 대학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그 제자를 직접 찾아가 만났죠. 이제는 중년이 된 그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한도 맺혔어요. 제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저는 낙제 처리됐거든요. 최순자는 그 제자와 함께 대학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정혜란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명예교수 칭호는 일주일 만에 박탈되었고 학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마지막은 시동생 강민석이었습니다. 강민석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왔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골프장에서 접대를 하면서 모두 회사 카드로 결제했죠. 최순자는 사람을 시켜 석 달 동안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영수증 사본과 위치 추적 기록, 심지어
유흥주점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최순자는 이 자료를 강민석이 다니는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회사 감사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강민석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2,500만 원. 강민석은 일주일 만에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한테서 돈 뜯어갈 때는 당당하더니.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강민호는 한의원 영업정지와 건물 퇴거로 모든 것을 잃었고 수진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 정혜라는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시동생 강민석은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옹기커피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죠. 이 카페의 주인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카페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고른 원목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엄마가 선물해준 커피 머신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최순자가 카페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첫 손님은 엄마예요. 최순자는 커피향 가득한 공간을 둘러보다가 딸이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보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은 직접 내린 따뜻한 라테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35년 동안 엄마가 나를 지켜줬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최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자유구나. 수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남대문 시장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최순자가 35년 전 처음 좌판을 펼쳤던 자리였죠. 최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돌아왔네. 이번엔 우리 딸이 웃고 있어. 수진이 엄마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날들만 펼쳐져 있었습니다.